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의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최대 $2,000의 환급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43센트 오른 시간당 $15.92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오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평화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의 강한 반발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경의 대테러 예산 1억 8,700만 달러를 전격 복원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로케이 항공이 승객의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이륙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륙 후 승객들에게 알렸으며 지연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시 퀸즈 플러싱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처남을 흉기로 공격한 뒤 방화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수입의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최대 $2,000의 환급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부 성향 매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우리는 $1,000에서 $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벌써 $2,1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1조 달러 수입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가 부채 상환과 국민 환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우선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이와 함께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자체가 법정 공방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트럼프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공개 변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지난 7월 미국 노동자 환급법을 발의해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를 관세 수입에서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연방 직원 대규모 해고와 정부 프로그램의 영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43센트 오른 시간당 $15.92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뉴저지는 매년 CPI 변화를 반영한 자동 최저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내년부터 주내 대부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3센트 오른 $15.92로 오른다며 이번 인상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생활비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필 머피 주지사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매년 CPI 변화를 반영한 자동 최저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전년보다 36센트 인상된 $15.49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스몰 비즈니스, 임시직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14.53에서 $15.23로 인상됩니다. 팁 노동자의 경우 기존 $5.62에서 $6.05로 인상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원은 18달러 49센트에서 18달러 92센트로, 농장 근로자는 13달러 40센트에서 14달러 20센트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 다음 주면 만 2년이 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오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평화 협상안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례 없는 군사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하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7일인 다음 주 화요일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이번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가자 평화 구상안을 수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워싱턴 DC 시간 기준 일요일 저녁 6시까지 하마스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합의하지 않으면 하마스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평화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마스의 즉각적 무장 해제 및 권력 이양, 남은 이스라엘 인질 48명 전원 석방,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 및 일부 철수,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 허용, 국제기구 주도의 과도 정부 수립, 국제안정화군 가자지구 주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 구상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가자지구는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감독하는 국제 통치체제로 전환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를 공동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평화 구상안에는 향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과 이스라엘령 서한지구 통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측은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와 함께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하마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무장 해제 조항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전투원 대부분이 이미 군사적으로 포위되어 있으며 명령만 떨어지면 제거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남은 인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하고 있고 끝까지 추적해 처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완전한 휴전과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항복과 무장 해제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휴전 및 교환 협정을 통해 일부 인질이 석방됐지만 여전히 약 48명이 억류된 상태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작전을 단행해 지금까지 6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가자 보건부는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은 여성과 아동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의 최종 결정 시한은 워싱턴 시간 기준 일요일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기한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번 주말이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경 NYPD 내 대테러 예산 1억 8,700만 달러를 전격 복원했습니다. 당초 삭감이 예고됐던 이 예산안은 뉴욕주와시 정부의 강한 반발 속에 되살아났으며 이번 예산 복원은 공공안전을 위한 중대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경의 대테러 대응 예산 1억 8,700만 달러를 원상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시 고위 관계자들은 대테러 대응을 위한 연방자금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에 배정된 대테러 및 홈랜드 보안 보조금을 86% 삭감하며 1억 8,700만 달러가 빠지는 충격적인 수준의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NYPD는 정보 분석 인력 축소, 대테러 대응 조직 운영 차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삭감 실행 시 NYPD는 약 1억 달러 수준의 예산 감소를 감내해야 함은 물론 뉴욕주의 12개 폭발물 처리대 등도 예산 배정이 전무한 상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 경찰국, 소방국, 공공안전 조직들은 장비 구매와 합동훈련, 비상대응 역량 강화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파괴적인 예산 삭감을 뉴욕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 역시 이번 예산 삭감이 도시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 조치를 철회하면서 뉴욕은 대테러 조직 운영, 정보활동, 훈련 및 장비 확보 등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연방자금 지원 복원은 공공안전과 뉴욕 시민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예산 자원 확보를 통해 테러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및 소방대원, 또 응급 대응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로케 항공이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로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두 항공은 승객의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이륙 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륙 후 승객에 알렸으며 지연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8월 8일에서 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294명의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륙 후 승객에게 알려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일부 위탁 수화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시간에서 4시간 먼저 인지했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해 화산재가 퍼지면서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화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실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 보낸 문자에도 수화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고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 원씩이 부과된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수화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알고서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스 플러싱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처남을 흉기로 공격한 뒤 방화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자해를 저지른 후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경 뉴욕시 퀸즈 플러싱 스마트 스트릿과 45에비뉴 인근의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세 남성이 50세 장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7세 처남의 얼굴과 겨드랑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1층 방에 방화를 지르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중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의 신병하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고 화재는 소방당국이 출동해 오후 4시 40분경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당시 흉기 난동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이들을 발견한 포트 어소리티 소속 경관이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모는 끝내 숨졌고 처남은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큰 소리와 비명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비명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17세 피해 남성이 피를 흘리며 계단에 나와 있어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으로 알려진 20대 여성과 16세 여성은 같은 건물 지하실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폭발음과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올라가 보니 사촌 오빠와 숙모가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숙모는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흉기 피해자인 사촌 오빠가 흉기를 든 남성이 집 안에 있다며 지하에 가 있으라고 말해 경찰이 올 때까지 지하에서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을 가정 불화 및 이혼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살인, 살인미수, 방화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NYPD 경관 8명이 연기를 흡입해 호흡기 관련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주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의 통계에는 이 같은 공간 사칭 범죄의 실상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달 이틀 동안 3명의 한인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을 직접 찾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실제 총영사관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치밀한 수법을 시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인 홍모 씨는 뉴욕 총영사관의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홍 씨는 사기범이 대한민국 검찰청을 대신해 연락한다고 하면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마약 범죄와 결합하거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IT 기술을 악용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조직, 프로그램 삭감 예고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당국이 이미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모는 수천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지렛대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통상 셧다운 발생 시 정부는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을 무급휴직 처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이저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판매가 인하 등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을 다소 늦추는 형국입니다. 차기 뉴욕시장 후보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 중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영재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페인 측은 만약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가을에는 유치원생을 위한 영재 프로그램은 먼저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약 5만 5천 명의 유치원생 중 2,500명에게만 제공되는 소수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도 인종차별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